워렌 버핏 투자 철학하면 역시 내재 가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버핏 본인은 기업의 장부 가치가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데 뭐랄까 무의미하다고까지 잘라 말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회계장부상의 숫자랑 실제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는 걸 아주 강조하죠. 공유해 주신 자료에 있던 비유가 참 와닿았는데요. 대학 등록금이 장부 가치라면 그 학위로 평생 더 벌 소득의 현재 가치, 그게 내재 가치라는 거. 아, 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단순히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실질적인 현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회계장부 너머의 그 실제 경제적 가치, 특히 현금 창출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버핏이 말하는 내재 가치는 아주 철저하게 현금 중심적이에요. 기업이 남은 수명 동안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 딱 이렇게 정의되니까요. 핵심은 현금인 거죠. 네, 결국 투자는 지금 돈 넣어서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워렌 버핏이 왜 그 전통적인 회계 지표인 순이익에 만족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영업 현금 흐름, OCF나 영업이익 같은 지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회계장부상 숫자랑 기업의 실제 경제 현실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거든요. 이번 논의는 그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버핏이 어떤 지표로 그 간극을 메우는지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인 어떤 의견이나 일시적인 잡음을 걷어내고 기업의 본질을 보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버핏이 순이익을 좀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유명한 현금은 사실이고 이익은 의견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네네. 왜 이익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의 특징 때문인데요. 순이익이라는 건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기간별 성과 비교엔 유용하지만 여기에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재고자산 평가 방식, 대손충당금 설정 같은 경영진의 추정이나 회계정책 변경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아하,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 기업의 현금 사정하고 순이익 사이에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현금은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익이 좀 회계적으로 보기 좋게 꾸며지거나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영업현금 흐름, OCF는 이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OCF는 어떻게 다른가요? OCF는 순이익에서 시작해서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건 다시 더해주고요. 또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증가처럼 현금이 묶인 부분, 이걸 운전자본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빼주는 조정을 거칩니다. 아, 현금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으로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벌어들였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버핏한테는 이게 기업 성과를 파악하는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인 셈입니다. OCF가 순이익보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더 잘 보여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OCF만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봤다면서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4086년이 주주 서한에서 주주이익, 오너스 어닝스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죠. 이건 OCF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주주이익이요? OCF가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총 현금을 보여준다면 주주이익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진짜 주주 몫으로 남는 현금이 얼마냐 이걸 묻는 개념이에요. 주주 몫으로 남는 현금. 네,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유지보수 자본적 지출, 메인테넌스 캐펙스 이걸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계산식은 보통 순이익 플러스 비현금성 비용, 유지보수 캐펙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지 보수 캐펙스. 기업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게 버핏 통찰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회계 기준이나 OCF 계산에서는 기업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용인지 아니면 신규 성장용인지 이걸 잘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냥 총 자본적 지출, 토탈 캐펙스만 보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냥 캐펙스라고만 나오죠, 보통. 근데 버핏은 기업이 지금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투자해야 하는 비용,
예를 들어 낡은 설비를 교체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 이건 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진짜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걸 빼야만 주주가 정말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잉여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이 유지보수 캐펙스가 꾸준히 낮은 기업일수록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건 왜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적은 비용으로도 현재 돈 버는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뭔가 강력한 경쟁 우위, 뭐 브랜드 파워라든지 비용 우위,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렇네요. 효율이 좋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주주이익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해자 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와, 단순히 현금 흐름 계산을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까지 볼 수 있는 지표군요. 그럼 요즘 많이 쓰이는 EB 대 IBTA 있잖아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전이익. 이건 버핏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약간 현금 흐름 지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EB 대 IBTA. 버핏은 EB 대 IBTA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거의 뭐 혐오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까지요? 네. 왜냐하면 EB 대 IBTA는 이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D&A를 이익에서 제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에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포장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버핏은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바로 자본적 지출, 캐펙스, 그러니까 사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실제 현금 투자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이죠. 아,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빼주면서 정작 그 감가상각이 의미하는 재투자 필요성은 고려 안 한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아니라고 빼주면서 그 자산이 달아서 나중에 교체해야 할 때 드는 실제 돈을 쏙 빼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EB 대 IBTA 쓰는 걸 보고 버핏이 이빨 요정, 투트 페어리가 캐펙스 비용을 대신 내주기라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했어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사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돈을 써서 낡은 자산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없는 셈 치니까 이익이 과대평가된다는 거죠. 또 운전자본 변동도 무시하고요. 그래서 버핏은 EBWA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좀 경계심을 보여요. 실제 현금 부담을 감추고 이익을 부풀리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지표를 강조하는 기업군에서 재무적 부정, 즉 프로드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야, 생각보다 훨씬 비판적이네요. 네, OCF나 주주이익은 이런 캐펙스나 운전자본 변동을 다 고려하니까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순이익의 맹점과 EBWA의 함정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수익성 자체를 볼 때도 순이익 대신에 다른 지표, 그러니까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 또는 EBIT를 선호한다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아, 영업이익이요? 그건 순이익에는 기업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회성 요인들이 너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회성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던 공장 부지를 팔아서 갑자기 큰 이익이 생겼다거나 반대로 투자했던 자산 가치가 폭락해서 큰 손실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법인세율이 갑자기 바뀌어서 세금 부담이 확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비경상적이거나 비영업적인 손익 때문에 순이익은 실제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크게 출렁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군요. 그렇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랑 판매관리비를 뺀 거잖아요. 딱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죠.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일회성 손익들이 다 제외된 상태고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성, 코어 프로피터빌리티, 그리고 그 추세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안정적인 지표라고 버핏은 보는 겁니다. 실제로 순이익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기업 가치를 좀 오판할 뻔한 사례가 있을까요? 버커셔 해서웨이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아, 버크셔요? 네. 2018년부터 미국 회계 기준 갭이 변경됐어요. ASC 321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버커셔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가진 주식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상장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미실현 평가 손익이
분기마다 순이익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실현 평가 손익,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본 게 아닌데도요? 네, 맞아요. 주식을 실제로 판 게 아닌데도 그냥 주식시장 등락에 따라서 회계상 순이익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된 거죠. 와, 그럼 주가 오르면 순이익 엄청 늘고 떨어지면 그냥 확 줄고 그렇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2019년 사례를 보면요. 그해 주식시장이 좋아서 미실현 이익만 무려 537억 달러가 발생했어요. 이게 반영되면서 갭 순이익이 전년 대비 1900%나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900%요? 와,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버핏은 이 숫자가 버크셔의 실제 경영 성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무의미하다, 미닝레스고 그냥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주주들한테 이런 투자 관련 손익 변동은 제외하고 운영 수익, operating earnings, 그러니까 핵심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봐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 회계 기준이 오히려 경제적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항상 회계 기준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 economic reality를 반영하는 지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운영이익, operating earnings가 그 역할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의 일관성이 중요해지겠네요? 꾸준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의 꾸준함,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은 그 기업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 economic moat, 즉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해자가 튼튼한 기업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자료에 따르면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보통 매출 총이익률 40% 이상, 순이익률 2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한다고 해요. 오, 구체적인 수치도 있군요. 중요한 건 단순히 높은 이익률보다도 그 이익의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하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해자가 경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수익성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죠. 버핏이 왜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 기업이나 GICO처럼 안정적인 보험 사업 모델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 같네요. 그렇죠. 대체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회사를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한 투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제품 연구 개발, R&D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브랜드 광고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건 회계상으로는 즉시 비용 처리되어서 단기 영업이익을 낮출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비용으로 잡히니까. 하지만 버핏 관점에서는 이게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현재 영업이익률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익이 정말 강력한 해자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해자를 지키기 위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네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까지 봐야 하는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이론적으로는 왜 순이익보다 OCF와 영업이익을 봐야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마침 자료에 코카콜라, KO 분석이 있네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코카콜라 데이터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걸 보면 순이익의 변동성이 OCF나 영업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2017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2017년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해 코카콜라 순이익이 약 1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거의 80%나 급감했습니다. 80% 급감이요? 와, 순이익만 보면 그해 코카콜라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코카콜라 망하나 싶을 정도죠. 하지만 같은 해 OCF는 약 70억 달러, 영업이익은 약 78억 달러로 여전히 아주 견조했어요. 아, OCF랑 영업이익은 괜찮았군요. 네, 순이익이 OCF의 18%, 영업이익의 16%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순이익만 곤두박질 쳤던 거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게 코카콜라 핵심 음료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에 미국 세제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일회성 세금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보틀링 사업 매각 같은 비경상적인 회계 처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하, 일회성 요인들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 2017년 순이익 숫자만 보고 코카콜라 펀더멘탈에 큰 문제 생겼네? 이렇게 판단했다면 정말 큰 오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버핏이 왜 재무제표에 그 잡음을 걸러내고 핵심 성과를 보려고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순이익만 보면 큰일 난 것 같은데 OCF나 영업이익을 보면 아, 핵심 사업은 괜찮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주주이익, 오너스 어닝스 이야기하면서 유지보수 캐펙스 추정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코카콜라 같은 기업의 실제 주주이익을 알려면 결국 이 유지보수 캐펙스를 알아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추정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버핏식 분석을 실제로 적용할 때 만나는 가장 큰 현실적인 허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총 캐펙스 금액만 공시하고 그 안에서 얼마가 낡은 설비 교체 같은 유지보수용이고 얼마가 신규 공장 증설 같은 성장용인지 구분해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네, 그냥 뭉뚱그려서 나오죠. 그래서 분석가가 여러 정보를 좀 조합해서 주관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 보통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를 유지보수 캐펙스의 대용치, 프록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감가상각비요. 네, 이론적으로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자산 가치의 감소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만큼은 재투자해야 현상 유지가 된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회계상 감가상각 방식하고 실제 자산이 달린 속도나 기술 변화, 물가 상승률 같은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비 투자 관련 상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컨퍼런스 콜 발언 내용,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의 재투자 수준 같은 걸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추정 과정의 어려움과 주관성, 이게 버핏식 분석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식에 숫자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상당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워렌 버핏이 왜 순이익이라는 그 전통적인 지표를 넘어서서 현금 흐름과 핵심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논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버핏은 회계정보상의 숫자, 그러니까 때로는 의견이나 자범일 수 있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 이코노믹 리얼리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관점 또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첫째, 현금 흐름 OCF 중시입니다. 발생조의 순이익의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기업에 들어온 현금에 집중하는 거죠. 현금은 사실이다 라는 원칙이고요. 네, 현금은 사실이다. 팩스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진정으로 귀속되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죠. 유지보수 비용을 뺀 진짜 잉여연금.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핵심 영업이익 중심입니다. 순이익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일회성 요인들을 제거하고 기업 본연의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통해 경제적 해자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렌즈, OCF, 주주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버핏의 현금 중심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숫자의 이면을 읽으려는 버핏의 통찰.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논의가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지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주주이익 계산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유지보수 자본적 지출 메인테이넌스 캐펙스 추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당신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분석 중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유지보수 캐펙스를 어떻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혹시 사업보고서에 숨어있는 설비 투자 관련 세부 정보는 없는지 아니면 경쟁사 데이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현실적인 추정치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직접 한번 파고들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시도가 당신이 그 기업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과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안겨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